스픽스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전략가들과 함께하는 대선전략 정치본색 금요일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강수영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전달해드릴 멋진 소식들 앞서서 급하게 전해진 속보들도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소식은 일단 서울 고검에서 김건희 수사에 대한 중대한 속보를 하나 냈습니다. 이 속보 먼저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정권 그리고 김계리 이 두 사람의 통화 녹취록이 대폭로가 됐습니다. 이 구구 세력들이 어떤 술수를 부리고 있는지, 그들이 정치 세력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이합집산을 벌이고 있는지 적나라한 욕설과 함께 드러난 이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이재명 전 대표의 그리고 후보의 멋진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는데, 부울경 이쪽에 집중하고 있는 소식들 그리고 어떤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보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방금 뜬 속보입니다. 자, 서울 고검에서요, 김건희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하겠다, 재기 수사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김건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재기 수사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요,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 사건인데, 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해서 주가 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다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디올백 사건 관련해서는 항고를 기각하겠다, 수사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검찰이 그야말로 달려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역할 분담이 되는 것 같고요. 경찰, 검찰이 각각 생존의 논리든 아니면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것이든 일단 수사를 본격화한다. 윤석열, 김건희는 이제 권력의 무대에서 퇴장하고 오히려 책임의 시간이 이제 돌아왔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득달처럼 달려들어서 김건희부터 일단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의 선거 개입도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게 어제 저희들이 조성은 작가를 통해서 처음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공개도 좋다. 경찰에서 특수본에서 아예 이제 폭넓게 수사를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한 걸로 봐서는 이제 검찰도 뒤질채라. 오늘 이제 재기 결정을 했다는 것은 회의를 해서 결정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담당 검사가 알아서 내가 수사하겠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재기 결정을 했다는 것은 고검에서 절차를 밟아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거 이제 수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결정을 한 걸로 봐서는 소환이 매우 임박했다. 어저께 이제 일요신문에서 단독 보도를 한 게 김건희가 김건희가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을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과거에 썼던 데를 투자회사가 쓰고 있었거든요. 그걸 다시 지금 개조 작업을 하고 있어서 곧 김건희가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을 열고 거기에서 업무를 보겠구나라고 했는데, 그 업무 보기 전에 경찰이나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사법처리 절차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사실 근데 우리 저 소개 안 해주세요. 지금 속보를 전하다 보니까 네네. 죄송합니다. 깜빡이었습니다. 제가 결례를 범했습니다. 제가 제 소개하고 할까요? 아니요, 제가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례를 범했는데 용서해 주시고요. 네. 자,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민아 평론가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말했으니까 그대로 넘어가시죠. 예, 지금 이제 이 소식이 궁금한 국민들이 많을 테니까 말씀 주시죠. 저는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탄핵이 되면 바로 들어갈 거라고 모든 국민들이 좀 이제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살짝 늦어진 감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제 근데 그래서 어저께까지는 이게 검찰에서 수사를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전격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 전에도 윤석열의 공천 개입이 터져 나오는데 뭐 김태우라든지 이인선이라든지 명태균을 통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언론에 나올 때 네.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라 약간 언론에 흘리듯이 나왔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이 검찰이 언론에 흘리듯이 수사 내용을 흘릴 때의 그 상황이 뭐냐면
위에서는 별로 원하지 않는데 수사팀에서는 수사를 원할 때 어.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흘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론이 들썩들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설에서도 야 여기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건진이 나오고 명태균 나오고 이런 도대체 뭐냐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서 힘을 받아서 검찰이 수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언론에 흘리는 듯이 하다가 오늘은 바로 이렇게 재기 결정을 하면서 검찰이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부터는 아예 전격적으로 수사가 들어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생방송 보고 있는 황금알님이 이런 댓글 써주셨는데 서울고검장 박세현이 한동훈 최측근이다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지금 현재 이제 검찰의 움직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왜 했겠습니까? 내용이 상당히 억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당히 무리가 있는 기소를 했는데 그 기소하고 나서 바로 이제 고검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네, 김건희에 대한 재기 수사를 결정을 한 거잖아요. 이 수순이 네. 뭐 바둑에서 수순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음, 수순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네. 검찰이 늘 하는 어떤 그런 균형 맞추기식의 네. 그러한 행보. 사실은 이 말씀을 어제도 좀 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우스개가 있잖아요. 내가 무릎을 꿇은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엉망진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소를 함으로써 핑계가 생긴 거죠. 자,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윤석열, 김건희 수사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한 네. 이러한 이제 기동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어제 했는데 네. 그것과 정확히 맞는 이제 흐름을 갖고 오는 것이고 그러면은 윤석열, 김건희 수사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기관들이 하는 과정에 검찰들이 나서는 거잖아요. 예. 검찰이 이렇게 나서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지 않아도 오늘도 이제 조선일보 일면이 뭐냐면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예. 갑자기 이제 정강정책연설에 나와가지고 계엄 선포한 거 잘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이 그동안 정치를 잘못했습니다. 예. 윤석열이 계속 우리 당대표를 내쫓고 우리 당을 아주 업신여기고 이런 거 할 때 우리 당에 한마디 얘기도 못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이제 와서 네, 예. 정강정책연설을 하면서 근데 이거를 다른 신문들은 그렇게 크게 보도 안 하고 뭐 그랬나 보다 하는데 네. 조선일보만 크게 보도하고 사설에다가 앞으로 더 열심히 사과하고 더 열심히 빌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계속 조선일보와 같은 이러한 보수의 어떤 그 나름대로 내가 보수의 브레인이야라고 하는 존재들은 네. 윤석열하고 선거해야 돼. 윤석열하고 절연해야 돼. 윤석열하고 버려야 돼. 계속 이렇게 펌프질을 하는 것인데 네. 근데 마침 윤석열이 이제는 윤석열 김건희가 수사를 받고 소환을 당하고 잡혀가고 포토라인에 서고 설지 안 설지 모르지만 예. 포토라인에 서고 사진을 찍히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야 된다라는 어떤 전제가 섰을 때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들은 좀 더 이제 선을 긋기 쉬워질 것이고 좀 더 홀로서기를 하기에 좋은 조건이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의힘에도 핑계가 생기는 것이고 네. 대선 주자들도 얘기할 거리가 생기는 것이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지금 대권 주자들 중에서 그 얘기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그 얘기하기에 가장 좋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또 누구냐? 그러면 또 이 조건에서 그럼 제일 할 말 많아지는 사람은 그 검찰 출신인 사람 아니야? 한동훈이다.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검장이 또 그 학교 뭐 후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게끔 되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진짜로 그런 건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아마도 그런 조건을 활용은 하려고 할 것이다. 네.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출구 전략이다 보수들의 이제 윤석열에 완전 맹종하는 듯한 모습을 가다가 이제 대선 앞두고는 이게 좀 묘수가 안 나오니까 손절 안 하면은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가이드를 쭉 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검찰이 좀 이제 어시스트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활용을 하려는 것 같다. 이 네. 상황을. 네. 그런 그렇군요. 이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정리를 하자면 이제 윤석열 김건희는 이제 실제로 배제된 상태에서 사법 처리 수순으로 가고 있다. 예. 뭐 이거는 명확한 것 같고 이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이익을 보는 쪽은 한동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고금에서 이렇게 움직여 준다는 것은 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무리하다는 것을 덮는 효과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도와주는 것처럼 이제 갈 거예요. 국힘에서 그렇게 표가 결집이 될 텐데 결국 검찰은 이제 매우 정치적이고 여전히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 조직이 존치되는 이상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개입할 것인데 네. 이것이 이제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딱 타겟팅을 하면서 하니까 저희들이 반응이 확 나오는 것은 결국 이제 하긴 하는데 왜 지금 하느냐라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하니까 빨리 윤석열 김건희를 단죄하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검찰이 지금까지 왜 편파 수사를 해왔느냐, 김건희 윤석열만 일방적으로 봐주게 했느냐라는 것을 두 개를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봤을 때 네. 당연히 윤석열 김건희를 단죄하는 것이 훨씬 우선이니까 검찰이 마치 지금 정의의 편에 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그것은 착시 현상이지만 예.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김건희를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사법 처리를 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나가니까 네. 그 상황을 우리는 정말 다행이구나 지금이라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경찰하고 이제 경쟁해가지고 누가 먼저 소환하고 누가 먼저 기소하고 하는지를 이제 두고 볼 일이다. 김건희 윤석열의 시간은 끝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네. 지금 검찰이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더라도 저는 특검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여기서 또 자기들이 또 장난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정확한 말씀이고요. 지금 이렇게 수사한다는 것도 쇼잉이고 실제로 불러서 뭘 조사할지 어떻게 갈지 어느 정도 넓이로 깊이로 갈지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형적으로 보여지기 용 수사이고 네. 이들은 집단의 속성이 국민의 편에서 법치를 행한다 이런 거 전혀 아니다. 그리고 당연히 검찰 조직은 해체되기로 되어 있으니까 정권이 바뀌면 특검과 함께 검찰 조직을 완벽하게 해체시켜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 과정은 국민적인 여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검찰의 지금 이 움직임도 정권이 바뀌었을 때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죠. 자기들도 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좀 해야 네. 우리를 그래도 유용한 칼이다 우리 좀 써먹어라는 어필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예, 예. 검찰 개혁을 좀 피해 보려고 하는 실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그러나 그렇게 한번 지난번에 낚였습니다. 네. 우리가 낚여봤기 때문에 또 낚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또 말씀드릴 참 이게 참담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한데 이 김계리라는 변호사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판을 하고 참 이 사람 정체가 뭔가 정치꾼으로서 데뷔하려고 참 가진 노력을 다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최근에 윤어게인 신당을 창당한다는 이야기도 하면서 화제가 됐는데 자, 어저께 서울의 소리에서 녹취록 하나를 폭로를 했습니다. 잠깐 이 녹취 파일을 직접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나 어나운스 할 만한 것, 다만 이제 돌아가는 상황상 이 아닌데 윤상현 이런 약간 그런 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냥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이삿짐 나르고 있는데 무슨 윤상현이랑 거기서 4시간을 얘기해. 개 소리지. 나경원 보좌관한테 문자를 남겼어요. 근데 그냥 읽고 싶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윤상현이 간 거야. 외부적으로는 제 말이 곡해가 아니라 무슨 국민변호인이나 윤상현을 위한 석동현 변호사의 어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도 이번에 잘라내려고 그러고 하는 거고 저는 석동현 변호사를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이 국민변호인단은 베이철이 만든 거고 석동현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단장을 세운 것뿐이에요. 근데 또 베이철 변호사님이 어른을 존중할 줄 아니까 석동현 변호사님은 단장님하고 모시고 그리고 출범식 할 때 그 베이철이 당한 건데 중요한 사람 나면 전환기를 나면 이건 내가 해야지. 또 누구 나오면 이건 내가 해야지. 그거 보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뭐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가면은 윤상현이니 뭐니 지금 이 조심스러운 한국의 윤상현이 내가 윤심에 윤어게인이 적통자에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꼰대. 자, 이게 지금요 녹취 파일이 삐삐 처리가 돼 있는데 뭐 우리 다 성인이고 말이죠. 이걸 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제 조금 마사지를 해가지고 수위를 말씀을 드리면은 무슨 씨발 윤석열이 4시간 이야기 이제 견가로 얘기하는 겁니다. 걔 잣 같은 이야기지. 그 잣 같은 얘기가 희바람이 이런 느낌의 욕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애기 엄마라고요. 본인이 그 애기 엄마라는 강조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원색적으로 이렇게 욕설을 하는데 욕설의 대상이 이제 이게 녹취도 이게 중간중간에 약간 이제 편집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윤상현 의원에 대한 강력한 비난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이런 대화가 나왔다고 보세요? 이게 본인이 진정한 윤심이고 윤 편인데 마치 윤상현이 자기가 윤의 적통인 것처럼 하는 게 꼴보기가 싫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때 네. 보니까 이 윤 어게인이라는 신당을 만들 때 우리가 주도한 게 배의철과 김계리다. 네. 우리 둘인데 석동현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많으니까 우리가 그냥 어른을 세워졌을 공경하니 그냥 뿐이고. 단장으로 세운 거고 우리 둘이 젊은 사람들 키워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윤상현이라는 작자가 말이야 뭐 전환길 나타나면 거기 갖다 붙고 여기 또 좀 여기도 붙고 마구잡이로 막 자기가 윤어게인의 뭐 적통자다 이따위 소리를 하니까 내가 막 작같다 이런 얘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극우 세력들의 이합집산이나 이전투구 이거는 사실 예견된 문제긴 했는데 생각보다 더 적나라하고 노골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 뭐 별거 아닙니다. 아. 맨날 하는 일입니다, 이분들이. 원래 이런 분들이다. 뭐 매양 하는 일입니다. 이것도 예. 딱 보세요. 누가 녹음했습니까, 이거? 전화 통화에 상대방에 있는 사람이 누구고 실제로 지금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 듯한 목소리 톤 누굽니까? 누가 녹음했습니까, 이거? 안정권이 녹음한 거 아닐까요? 본인이 녹음해서 본인이 올린 거 아니에요. 아. 녹음한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한 사람은 평소에 평소 말투로 쌍욕을 막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점잖게 그것이 왜 점잖게 평소 점잖은 분이 아닌데 이분이 왜 이분은 또 점잖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녹음한 사람이. 오. 그래서 제가 볼 때 물론 우리가 이제 이 변호사라는 사람을 왜 이렇게 쌍욕을 하느냐 일단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예. 사실은 이분은 지금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녹음할 줄 모르고 평소대로 이제 와일드하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녹음을 당하고 뒤통수를 맞은 건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시도에 대한 지금 순수성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당을 만들려고 한 거는 그 어쨌든 윤석열을 지지하고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네. 그 젊은이 그 얘기를 종합해 보면 쌍욕을 제외하면 뭐 얼마 안 남지만은 뭐 종합하면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이 젊은이들이 있는데 이 젊은이들이 다른 세력에 이용당하고 버려질 것인데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네. 이 젊은이들이 어쨌든 뜻을 잘 세워가지고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나는 그런 뜻으로 한 것인데 와가지고 윤상현이니 무슨 뭐 석정현이니 이런 사람들 와갖고 숟가락 얹고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베이철, 김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갖고 가려고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안정권 씨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니 뭐 그런 뜻에서 우리가 뭐 자꾸 따로 가려고 하지 말고 어쨌든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많이 모아가지고 자꾸 뭐 누구는 안 되고 이럴 게 아니라 많이 모아가지고 윤석열 편이 이렇게 많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지금 어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안정권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실제로 한 건 뭐예요? 녹음해갖고 올린 거죠. 녹음해갖고 올렸잖아요. 예. 안정권 씨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김계리 배우철은 좌파다예요. 어허. 이 사람들은 좌파 출신이다. 오. 좌파 출신이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윤어게인 신당을 따로 차려가지고 네. 하려는 것은 사실은 일종의 혈악지적인 뭘 하려는 것이다. 뭐 이런 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어게인 신당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본질이 뭐냐면 윤어게인 신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해를 보는 집단과 세력이 어딥니까? 사실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괜히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경선하고 있는데 윤어게인 신당 따로 차려가지고 골치 아프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윤어게인 신당도 윤어게인 신당이지만 또 이것의 이러한 흐름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뭐 자유대학인가 뭔가 있어요. 그렇죠. 이분들이 예. 그 양꼬치 골목에 가서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난리 났죠 그때. 이분들이 좋아하는 말이 경고성 뭐라고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경고성 계엄도 좋아하고 뭐 네. 경고성 창당을 한다고 하고도 막 이럽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또 예.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이런 걸 자꾸 하면 국민의힘하고 따로 가려고 하잖아요. 네. 지금 뭐 정광훈 씨 이런 사람들의 창당론도 출마론도 있고 한데 국민의힘에 지금 뭐 이 후보들은 절대 당선 안 시킨다. 차라리 이재명을 당선시키면 당선시켰지. 네. 막 이런 말 하고 이러잖아요. 예. 배우가 나눠지니까 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존의 이제 뭐 극우 세력 일부와 보수 전반에서 볼 때는 그게 안 좋은데 명분에서는 또 저 젊은이들이 있는데 뭘 따로 하고 싶다라고 할 때 그거 설득할 방법이 하나로 가야지 뭐 별 수 있어 밖에 없는데 안 먹히잖아요.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걔네는 좌파야 이건 거예요 지금. 그러느라고 저러고 있는 거다. 하나가 안 되면 그냥 쌍욕을 해버리는군요. 우리 편으로 안 들어오면은. 좌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척을. 좌파고 예. 좌파다라고 하다가 저거를 이제 열어서 봐라 이렇게 인성도 글러 먹었다. 네. 지금 요거를 하려다가 예. 이거 좀 너무한가?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 해가지고 지금 내린 걸로 보이는 거죠. 김계리 변호사가 아마 이제 조만간에 사라지거나 아니면 더 강성으로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네. 회복 불능일 거예요. 저 정도 욕설이 그대로 나왔다. 지금 댓글로는 많은 분들이 그냥 삐 처리하지 마 다 들으라고 하는데 사실은 삐 처리 안 하고 들으면 듣는 것이 실제 거북해서 네. 아무리 유튜브 채널이지만 이거 좀 듣기 어렵다. 그런데 여러분 김계리 욕설하면 다 나와 있으니까 인터넷 어디서든 다 찾아보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인이 아마
외부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마 충격을 엄청 받았을 거예요. 예. 평소에 말투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특히 안정권 씨와 통화를 하기 때문에 안정권이 굉장히 강성 이미지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자기가 안정권이 좋아할 만한 말, 어투를 스스로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김계리의 수준으로 보면.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고 본다. 일단 개인적으로 보면 순진하거나 김계리 변호사가 아주 어리석거나 이 세계가 어떤 이치나 원리로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극우 유튜버, 극우 극단 세력이 하고 있는 이것이 김계리 정도의 초보가 와서 비기너가 야 여기 와서 내가 주도하는 것이 나 어제 윤석열하고 베이철 변호사가 와서 밥도 먹어서 너희들 내 좀 알아줘야 돼 이해해야 돼 그런데 보니까 아 이거 석동현 아니야 이 잘라내야 되겠어 윤상현 이놈 완전히 XX야 라고 하는 수준으로 김계리가 주도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네. 완전히 판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오버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딱 안정권이 듣고 있다가 이거 웃기네 그래 알았어 라고 바로 털어버리면 어떻게 매장이 되는지가 오늘 내일 보면 이게 거의 회복 불능 상태예요. 이것이 또 삐 처리를 안 하고 안정권이 그대로 공개를 해버렸어요. 자 공개인지 제가 서울의 소리에 제보를 한 건지 서울의 소리가 확보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네. 이게 앞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어떤 자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의뢰인이 김계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어떤 정치인이 김계리와 손을 잡고 할 수 있냐고 이 정도의 노골적인 욕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재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두 번째는 사회활동도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 김계리한테 조언을 하면 지금이라도 개몽령 내가 말 잘못했다. 또는 지금 이 발언도 진위가 가려졌으니까 정말 국민들께 석고대죄한다라고 자기가 화면에서 사라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만약 활동을 한다면 알아줄 사람, 정치인 그리고 극우극단 세력 없을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조직 전체로 봤을 때는 김계리가 주도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큰 판의 극우 극단 그리고 어게인 윤석열은 굉장히 세력과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안정권이가 정확하게 알고 폭탄처럼 터뜨렸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들으면 그 아무나 처음 통화할 때 이렇게 막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안정권과 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고 저런 욕을 처음 한 건 아니고 계속 욕도 주고받고 하는 사이였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저 뒷부분에 얘기하는 걸 들으면 안정권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내가 좀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전에 아마 좀 설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말한 거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라고 하면서 이 녹취 파일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안정권이 이미 이제 기분이 나빠서 욕을 한번 녹취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안정권이 이것을 왜 폭로를 했나. 이제 초반에 자기한테 막 이제 이야기한 것들이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김민하 평론가님께서는 국힘을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국힘 입장에서는 윤어게인이 나오는 게 분열되니까 안 좋으니까 국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걸까? 글쎄요. 아니면 저는 예. 안정권이라는 분은 일종의 용병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뭐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그분들의 세계는 네, 지금 김계리 변호사가 자르고 싶다고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잖아요. 대상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분들은 안정권 씨라든지 이분들은 자기들이 이 활약해온 판이 있는 것이고 거기서도 나름대로의 관계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김계리가 갑자기 뛰어들었으니까 너는 아니다. 이렇게 잘라내기 위해서. 와서는 자기들이 만들어온 판과 관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자르니 많이 무슨 뭐 이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어떤 뭐 그 안정권 제가 뭐 노골적으로 지도를 그려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안정권 씨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 이해관계에서 보면은 김계리 씨는 안정권 씨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다른 이해관계를 지금 건드린 거죠. 건드렸기 때문에 그러겠죠. 이거는 안정권 씨가 나서가지고 김계리 씨를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이 판에서. 그러려고 시도를 했다. 그 시도를 하려고 저 녹취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주장을 했어요. 지금. 좌파다라고 했습니다. 베이철은 세월호 참사 때 보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다. 김계리는 뭐 과거에 무슨 뭐 통진당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좌파 활동을 했는데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이다. 그걸 이미 했어요. 그걸 네. 하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이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연타로 이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리하려고 한 거예요. 김계리 와서 세력을. 김계리가 뜨고 하는 것도 꼴보기 싫고 그다음에 김계리가 이 판에서 뭔가 주도하려는 것도 꼴보기 싫고 이러니까 이제 날리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원래 이게 잔치상에 음식이 좀 넉넉하면은 덜 싸우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는 잔치상에 먹을거리가 확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먹거리가 줄어들면은 하나하나 나눠 먹기에 너무 적으니까 결국 배제할 수밖에 없는데 정강훈이도 보세요. 맨 먼저 한 게 전환길 쪽 세계를 얼마나 비난했어. 그렇죠. 완전 그 역사 의식도 없는 놈이라고 막 5.18 가지고 막 난리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거리가 적을수록 개싸움이 나는데 더 적어지니까 그럴 수도 지금 앞으로는 뭐 거의 더 개싸움이 연결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제 죽이는 방법을 보라고. 전화 통화한 내용, 쌍욕하는 거를 그대로 공개하면 지금 댓글로도 이미 김계리는 개몽령이 아니고 욕계리라고. 아니 계속 이제 욕계리 탄생이라고. 네, 이게 네. 얼마나 지금 그 일종의 별명을 잘 지어요. 네, 네. 그 욕계리라는 걸로 딱 만드는 순간 프레임으로 끝나는 갇히면 그 끝나버렸다고. 그래서 이 판이 어떤 세상인데 너 같은 초짜가 여기 와서 끼어들어 어디 감히 윤버지 하면서 본인이 바로 옆에 딱 붙어서 하니까 안 되겠다. 그런데 목소리를 네. 높이고 있으니까 이 앞에서 지금 5년 10년 동안 극우극단 세력 모아서 태극기 들고 이스라엘기 들고 했던 이들이 봤을 때는 이거 뭐야? 뭐 이게 별종이 한 명 와가지고 지가 대장질 큰 하려고 소리 친다? 하네. 그런데 대충 동급으로 먹으려고 해. 동급? 인정할 수 없지. 그러고 딱 통하는 내용을 그대로 욕설로 털어버리면 한 방에 보내지. 근데 이 사람들의 욕설은 훨씬 더 많아. 안정권 씨나 이 사람들의 욕설도 전문가요. 보통이 아닌데 네. 이걸 딱 터뜨려서 김계리는 변호사 업을 하고 있잖아. 네. 윤석열의 법률 대리인이잖아.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이 김계리를 보면 욕계리구나 라고 딱 가는데 야, 김계리가 완전 당했다. 뭐 이 정도로 웃으면서 넘어가죠. 그러니까 네. 이게 윤상현이 사실 신당 창당을 반대했다는 이야기가 보도가 나왔었거든. 윤호긴 이거 창당을. 네. 그러니까 배신감을 아마 느껴서 이제 윤상현에 대한 10원짜리 욕도 좀 나오는 것 같고 뭐 그러한데 하여간 이제 좀 귀추가 주목되는 거는 자, 요 상황에서 윤석열은 과연 어디를 띄워주느냐. 아니면 그냥 어설프게 그러지 마.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야 돼. 이런 메시지를 낼지 모르겠습니다. 수준을 보라고. 지금 네. 지금 계산판의 수준을 보라고. 사실 걔한테 미안하지. 네. 뭐 반려동물한테 미안하는 거고. 이거 무슨 진짜 짐승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짐승들한테 사실 미안해. 그럼 어떤 싸움이라고 해? 똥 싸움이라고 얘기할까? 하여튼 싸움의 수준을 보라고요. 지금 이게 뭐 윤신당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여기에 애국이고 국가고 어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했다고 이들이 지금 하는 꼴이 나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자기들은 국가 세력이야? 국가 세력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수준의 일이냐고. 비전, 철학, 가치 네. 가지고 있는 논리 이런 걸 다 보라고. 이 뭐야 이게. 완전히 한 줌도 안 되는 세력들이 모여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뭐냐. 사람을 끌어모아서 자 세력화 시켜서 싸움할 때 한번 나가보자.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배제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보고 있는데 윤석열은 무슨 자기 윤당이든 아니면 국힘이든 어디에 지금 자기가 몸을 붙여서 이 세력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운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만천하에 지금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몰락해 가는가 재미있게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 넘어갑니다. 자, 아까 이제 김연아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이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를 엉망진창에 대충 푸르르 말아서 신문지에 말아가지고 그냥 던져 놓은 상태입니다. 놓은 상태인데 자, 이게 이제 경제공동체 논리를 써먹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최순실은 경제공동체다. 요거 윤석열이 특검 때 지가 만든 겁니다. 박영수 특검 안에 들어가서 요 논리 만들어가지고 박근혜가 직접 받은 돈이 아니라 최순실 또는 최순실 딸이 받은 거는 박근혜가 받은 거하고 똑같다. 예,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었던 경제공동체 논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딸에게 용돈을 줘왔기 때문에 경제공동체네 뭐 딸이 뭐 사위가 받은 거 그냥 문재인이 뇌물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대충 후루룩 말아놨단 말이죠. 근데 이제 모두가 주목하는 건 이건 뭐 사실 저희 같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이 봐도 저 뭐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네, 말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 이런 짓거리를 왜 3년 넘게 푹 삭히다가 대선 직전에 터뜨렸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단 말입니다. 검찰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뭐 문재인 기소로 가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제 수사를 해서 일단 기소를 목표로 하고 수사를 마구 해왔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공소 유지도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뭐냐면 사위를 취직시킨 거는 장인어른에 대한 뇌물이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래서 검찰은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뇌물이 아니라 제3자 뇌물로 하고 싶었을 겁니다. 제3자 뇌물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상직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당한 청탁을 받고 대신 사위를 그 이제 취직을 시켜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낙천천 거. 좀 줘, 뭐 그렇지. 이런 걸 청탁을 예. 했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이제 뭐 내가 너한테 자리 하나 줄 테니까 내 사위 좀 취직시켜줘. 라는 식으로 해서 3자로 3자 뇌물로 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렇게 네. 하면 말이 좀 되긴 하죠. 근데 이걸 못한 이유가 부정한 청탁이 안 나온 겁니다. 3년 넘게 털었는데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해서 직접 뇌물로 했는데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살펴보니까 연결고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그래요? 뭐냐면 인사수석, 당시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이상직한테 중소벤처기업 진흥 이사장으로 내정을 하면서 그때 직원한테 요 과정을 좀 이제 지원을 해주라라고 한 게 있었거든요. 네. 요거를 직권남용으로 지금 검찰에서 기소를 했어요. 그것도 말아놨구나. 네, 이걸 말아놨어요. 그러면서 요거 이제 병합 처리를 해달라고 지금 법원에 신청을 네. 해놓은 상태거든요. 뭐냐면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상직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 보니까 네. 이 인사수석을 통해서 이렇게 그 한 게 신경을 썼다? 그렇지 그렇게 한 게 아니냐라고 지금 요거 이제 엮어가려고 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그 설계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대선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명확해 보이는데 말이죠, 대표님. 네, 이제 저는 이제 검찰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은 추론과 해석의 영역이잖아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이 두 사람이 동시에 기소됐잖아요. 이상직이 많은 비밀을 알고 있을 것이다. 또는 검찰과 뭔가 사전에 협의를 했거나 검찰에 중요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갑자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렇게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상직의 역할이 뭐였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첫 번째 제가 이게 이제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상직은 지금 자연인이지 않습니까? 네. 나와서 이야기하라, 니가. 검찰에 진술한 거 다 치우고, 네가 민주당의 국회의원을 2번을 했어요. 자, 그러면 중소기업공단 이사장까지 했어요. 이게 지금 검찰의 수사가 부당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상직이 네가 공개적으로 얘기해라. 검찰에 가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 모르겠고 나와서 이야기하라. 이상직은 충분히 본인의 정치적 이익,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말을 바꿀 수 있다라고 늘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도 두 사람으로부터, 한 사람은 전직 국회의원, 한 사람은 변호사인데 이 내용을 상세히 잘 아는 분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예. 이상직이 뭔가 장난을 쳤을 수 있다. 저는 이상직 전 의원을 오해하거나 내가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상직 의원이 이 사실은 가장 잘 알 사람인데 본인이 검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이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국민들한테 밝혀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 국면이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대선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민주당은 지금 완전히 이것은 얼토당토하지 않는 기소라고 했는데 이상직은 이제 말할 수 있어요. 네. 검찰은 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상직은 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라. 이상직을 최초에 문재인한테 소개했던 사람이 전주 쪽에 있는 정치인이라고. 그것도 제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민주당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전주에서 유력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상직을 지켜서 이상직 나와서 이야기해라. 어떤 진술을 했느냐. 실제적 진실이 뭐냐. 네가 거기 가서 작당해서 자리를 만들어준 것인지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았으면 부탁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문재인하고 어떤 연관이냐. 문재인은 전혀 연관이 없고 문재인을 아는 사람은 문 전 대통령이 이런 짓은 평생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기획하거나 계획하거나 실행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소가 됐다는 것은 이상직이 어떤 식으로든 장난을 쳤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이상직에게 당신이 나와서만 얘기를 해라 이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사람이 얘기 안 하잖아요. 이상직을 민주당에 소개했던 사람이 누군지 다 아는데 그 사람이라도 아니 너 정계 은퇴해라. 왜 지금 다 숨어 있느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사람이 중소기업 이사장을 갔을 때 적임자였다 아니었다라 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지금 구석에 몰려서 기소가 됐는데 이자가 어떤 짓을 했는지를 아는 사람이 수두룩빽빽하다. 최소한 여러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지금 나와서 이상직의 입을 열게 해야 한다.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민주당 사람들은 설설설 빠지고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오해와 불신이 결국에는 검찰 페이스로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 지금 막기 위해서는 이상직 빨리 불러내서 이상직에게 질문하고 답해야 한다. 근데 이자가 대답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누구 편 드는 거예요? 문재인 또는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의도한 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정치적으로 물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사 과정에서요. 지금 이제 논란이 됐던 게 문재인 전 대통령 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없어요. 네. 피의자 신문 안 했습니다. 문다혜 씨도 피의자 신문 안 했어요. 안 하고 근데 기소를 하면 증거를 내야 되니까 그럼 유력한 증거는 방금 말씀하신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그 뭐 직권남용 아까 말씀하신 그 범죄나 이런 데서 나온 진술 혹은 뭐 이상직에 대한 별도의 조사 이런 것만 쭉 말아갖고 했다면은 혹시 이상직이라는 이 사람이 검찰 조사에서 이상한 얘기를 한 거 아니냐 검찰과 좀 이렇게 맞춰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이상직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아까처럼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뇌물죄는 이거 공소 유지가 불가능해요. 저는 인사수석까지 다 엮어가지고 제3자 뇌물죄로 결국은 공소장 바꿀 거다? 변경을 할 거다라고 봐요. 오. 근데 공소장 변경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병합 신청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해도 부정한 청탁이 필요하거든요. 네. 부정한 청탁은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되냐면 이상직이죠. 이상직의 입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그렇지. 왜냐하면 뭐 문재인 대통령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뇌물죄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주고 받은 사람 둘 다 처벌을 받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난 준 적 없다. 난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밝히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어떻게 밝히냐면 준 사람한테 그러니까 허위 자백을 아주 많이 시킵니다. 아니면 준 사람한테 네가 줬다고 얘기해. 그럼 내가 너의 다른 잘못들을 봐줄게라고 딜이 들어갑니다. 플리바게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 주로 그렇게 딜이 들어가서 뇌물죄가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네. 않으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주로 뇌물을 주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고 뇌물을 받는 사람이 갑이잖아요. 갑은 잃을 게 더 많기 때문에 절대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러면 을을 꼬시는 거예요. 을 지금 같은 경우는 이상직이죠. 네. 을을 주변을 털어가지고 너 이거 수사 안 할 테니까 너 이거 봐줄 테니까 대신 문재인에 대한 이거 뭐 불어 내지는 허위 자백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 근데 이게 3년 넘게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실 그 청탁을 만약에 진술이 나왔다면은 바로 잡아가지고 제3자 뇌물로 기소를 했을 텐데 제3자 뇌물로 못 갔잖아요. 못 지금 갔죠. 예. 청탁을 아직 밝혀지지를 네, 못해서 검증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저질러 놓고 뒷수습을 어떻게 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아 이상직 평 안 좋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여의도에. 그 사람이 민주당요. 진짜 민주당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수준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거리가 아주 먼 사람입니다. 진짜 자신의 이익이 되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했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 저도 명예훼손 안 걸리기 위해서 제가 들었던 말씀을 드리지만 아주 하여튼 평이 안 좋은 사람이다. 네. 그래요. 평론가님 왜 곽상도 전 의원 있잖아요.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 퇴직금 화천대유로부터 50억을 받은 거 뇌물죄로 기소됐다가 그 무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도 구조는 비슷해 보이는데 회사에서 임금으로 뭐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공무원의 뇌물이다. 자식이 받은 게 뭐 사위가 받은 게 이런 구조인데 이미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도 검사가 이런 식으로 그냥 갖다 맨땅에 헤딩하듯이 박는다는 게 전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를 평론가한테 물어보니까 두 분이 변호사가 두 분이나 있는데 저도 이해는 안 되죠. 근데 그 곽상도와 곽상도 아들의 관계는 이제 경제 공동체냐 아니냐 이게 이제 쟁점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 요 사안은 아까 이제 문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경제 공동체냐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검찰이 들이미는 논리는 공범이라는 거예요. 네. 문재인, 문다혜, 그다음에 서모 씨, 음. 이 사람들이 공범 관계라는 겁니다. 뇌물죄의 공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박근혜의 저 삼성 말 있잖아요. 예.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 박근혜, 최순실이 이제 삼성으로 하여금 정유라한테 말 사주게 한 요 사건에 대해서 네. 박근혜가 이제 뇌물죄에 걸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박근혜하고 최순실이 뇌물죄의 공동 정범이거든요. 그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논리를 차용해가지고 지금 갖고 온 거라서 공범 관계라는 건데, 그럼 사실 이게 정확히는 이제 말씀하신 경제 공동체로 지금 엮은 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곽상도 건이랑은 달라. 이제 검찰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러면은 공범이면은 공모한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모아가지고 야, 다혜야, 사위야, 일로 와봐라. 이래가지고 자, 내가 이상직한테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비슷한데. 네. 그거는 없어요 또. 그건 없고 예. 공범들이면 공범들을 다 기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다혜 씨하고 이 서모 씨는 기소 유예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소유예했더라고요. 네, 기소는 안 해요. 예. 그 기소 왜 안 했냐는 거에 대한 변이 있습니다. 아, 그냥 문재인 전 대통령만
기소를 해도 이 정의가 다 실현이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공범이라면서.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앞으로야 이제 이재명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야 이제 뭐 이것저것 엮여가지고 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그다음에 네. 이상직을 뭐 우리 저 시체말로 조져가지고 뭐 진술을 부정한 청탁을 받아내고 그래갖고 제3자 뇌물로 바꾸고 뭐 이런 신묘한 수를 부려가지고 뭐 디벨롭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 단계에서는 자기들도 이게 꼬린시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던졌어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냥 똥 뿌리는 거다. 이건. 제가 볼 때 그냥 던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뇌물이라 할지라도 이게 포괄적 뇌물이나 이런 거라고 할지라도 무슨 이런 거라고 이런 거로 감안한다 할지라도 무슨 얼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이상직은 그러면 어떤 뭘 받은 거냐. 지금 일단 첫째가 중진공 이사장을 받은 것이고 그것만으로 근데 충분한 설명이 안 되니까 이 시점이나 정황이 충분한 설명이 안 되니까 공천을 받은 거다. 이거를 지금 이 주장을 하거든요. 왜냐면 공천이라는 거는 전에 이제 이명박과 박근혜의 사례를 보면 판례를 보면은 네네. 공천이라는 것도 대통령의 포괄적인 직무 관련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이제 판례가 있다는 거죠. 예, 예. 들어간다고 판례가 있기 때문에 공천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간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 걸로 봐야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있는 걸로 봐야 돼서 네. 이게 뇌물죄 요건에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네. 그러면 이상직에 어쨌든 공천을 받는데 이상직이 공천을 받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무슨 역할을 한 거냐? 요게 이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마치 없어도 기소할 수 있다는 듯이 지금 검사는 주장하고 있어요. 검찰들을 보면. 근데 이제 뭘 했다는 거냐? 중진공 이사장인 사람을 네. 이사장인 사람이 공천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뭘 했느냐? 그렇죠. 예를 들면 전화를 해서 누구처럼 예? 어떤 사람처럼 전화를 해서 저 윤상현이가 공천관리위원장인데 저 공천을 아니면 뭐 이인선이는 한번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랬느냐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런 건 없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뭘 했느냐 대통령으로서 중진공 이사장을 네. 면직을 시켰습니다. 그만두게 해줬습니다. 그래야 출마할 수 있다. 네, 그만두게 해준 것이 특혜입니다. 이 검사가 쓴 내용은 그만두게 해준 게 특혜다. 와.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안 맞잖아요. 하나도. 기가 차네요. 제가 볼 예, 때 예. 지금 단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낸 겁니다. 이거는 기대가 없이 네. 그냥 낸 거다. 그래서 애초에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그냥 낸 거기 때문에 네. 검사도 다 알 겁니다. 네. 이 단계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야. 두 가지. 첫째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상직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앞으로 이제 제3자 뇌물죄로 바뀌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 두 번째 정치적 그리고 수사 플러스 정치적 측면.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했지. 자 우리는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로 간다. 요거 두 개를 앞으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검찰의 이런 행태는요, 뭐 정치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이런 수술을 부린지 모르겠지만은 자신들의 명을 재촉하는 또 다른 악수를 뒀다 그렇게 평가하면서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제 경선 후보가 부울경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부울경에 다양한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최근 여론조사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갤럽에서 조사 결과 하나 나왔는데 이재명 대 뭐 한덕수 등 뭐 이렇게 1대1로 양자 대결을 이제 이준석은 없다 치고 1대1로 양자 대결했을 때 뭐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뭐 누가 나오든 다 50%가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뭐 구체적인 수치는 보시면 알겠는데 이제 양자 대결 시에는 이재명이 무조건 과반을 넘는다. 뭐 다른 국민의힘 지지율은 뭐 35에서 38로 고만고만합니다. 자, 3자 대결을 가더라도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앞선다. 그런 갤럽 여론조사가 또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대세론이 있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 없다.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 요 포인트에서 부울경을 집중 공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지금 부산 쪽 어제 취재를 좀 해보니 해수부를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긴다. 그 얘기 정부부처를 나왔죠. 옮긴다라는 것에 대한 반응이 매우 폭발적이고요. HMN이라고 아시죠? 해운회사. 네. 그 한때 부도가 나서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던 회사가 지금 이제 사실상 공기업화돼 있단 말이에요. 산업은행하고 아마 해운공사인가 이런 데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아예 부산으로 옮기겠다 하니까 거기 협력사들이 1,100개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거대한 이제 회사 하나가 가고 해수부가 저렇게 감으로써 부산을 아예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부산을 네. 우리나라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이제 전략을 세웠으니
지금 부산에는 지금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국힘에서 엄청 논란을 하고 그다음에 왜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답을 안 하느냐라고 따졌는데 이번에 딱 내려가서 하는 것은 바로 해수부 이전하고 HMN을 아예 부산으로 그냥 가져오겠다라고 해버리니까 이야 진짜 큰 선물이다. 이게 제대로 된 균형 발전이구나. 자 대구 경북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공항 문제, 활주로 문제 이런저런 핵심 이슈를 딱 건드리고 대구를 그리고 바이오와 관련된 로봇 산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구가 갖고 있는 산업을 아예 구조를 아예 개편을 해버리겠다라고 한 뒤에 이제 부산에 가서 이렇게 이제 던지니 부산에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라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이번에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울산에서 이렇게 전당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순회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마지막에 모인 분들은 주로 부산 지역위원장들이 다 모였던 모양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뭐 돼지갈비, 삼겹살 이런 거를 이제 식사하면서 정말로 낮은 자세로 부산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우리가 어떤 정책으로 부산과 울산과 경남을 살릴 것인지 여러분들이 가장 낮은 자세로 들어가서 네. 설명을 해줘야 한다. 절대로 우리가 잘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데 설득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들어서 지금까지와 완전 다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렇게 질문했죠. 원래 부산에 반명이나 비명이 많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웃으면서 대답하는 게 아니 지금은 반명 비명이 없어지고 다 이재명과 함께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자고 똘똘 뭉쳐 있다는 거예요. 네. 원래 부산이 약간 콩가루 비슷했어요. 민주당이. 뭐 그런 이제 이야기를 농담처럼 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서 중앙선대위는 작게 하지만 지방선대위는 밑바닥으로 스며들어서 제대로 이번에 한번 시도민들의 뜻을 한번 모아보자 이제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야 그러면 지난 대선에서 38%를 얻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 지지율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당연히 압도적 1위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와 경쟁할 때 38% 나왔는데 이번에 얼마쯤 나오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이분 말씀이 전직 국회의원이에요. 네. 전직 국회의원인데 질문하지 마시라고. 그거 지금 말하는 순간 다시 역풍이 불기 때문에 네, 네. 그 말 하지 않고 어쨌든 지난번에는 38%였다. 이번에는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이걸 말하는 순간 바로 역풍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 살기로 해서 부산에서 이재명을 1등으로 만들 수 있다는 목표를 그냥 가지 지지율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부산이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게 지난 총선 때도 분위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막 몇 석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고 득표율도 굉장히 높아졌는데 결론은 까보니까 한 석밖에 못 얻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낙관적인 그 예측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제가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부산 분위기를 물어봤더니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원래 그러니까 그 해수부 이전 이후로 되게 들썩들썩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 전에 그러니까 보통 부산을 뭐라고 하냐면 노인과 바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뭐냐면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고 지금 젊은 층이 하나도 없다. 그 지역 경제 발전도 너무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전에 이제 민주당 부산시 시의회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해수부 이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굉장히 수건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별로 이제 거기에 화답하는 곳이 없었고 했었는데 네. 이번에 와서 너무 큰 선물을 어떻게 보면 준 거예요. 그걸 하겠다라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지역 경제 발전이랑도 이어지고 또 이제 북한 재개발 이렇게 재개발할 곳들이 좀 있는데 그런 재개발과도 이어진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지금 부산 전체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제가 봅니다. 그런 이야기 했죠. 야 이게 지지율이 깡패구나.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반명 비명이 없어지고요. 맞아요. 우리가 얼지고 좋다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라는 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결국 정치인들은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움직인다. 오히려 단점은 사라지고 강점이 부각되는데 지역 발전 공약도 매우 현실적이면서 지역의 수건들을 결정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출발 지점으로 딱 놔놓으니까 야 부산, 울산, 경남이 정말로 이재명이 1등 한다면 대구, 경북이 40% 얻는 것과 차원이 다르게 이번에 만약 부산, 울산, 경남에서 1등을 해버렸다. 그럼 대선 결과 전국적인 지지율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부울경에 저렇게 애를 쓰고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겠구나.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기자니까
같이 식사를 했다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같이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밥값은 누가 냈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네. 궁금하잖아요. 이재명 그런 자리에서 대표가 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네, 당에서 당연히 네네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선거법 문제가 걸려서 큰일 나죠. 못 내는 거예요. 전국이니까, 네. 그래서 밥값에 얼마쯤 냈습니까 하니까 자기는 그냥 뭐 10,000원, 20,000원 내고 갔대. 다 이제 분파이가 터치페이. 분배. 참 일본 말씀 안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터치페이를 하는데 네. 나중에 정산하고 다시 전화 왔더래. 돈 부족하니까 20,000원 더 보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선거 기간이니까 터치페이를 하고 이제 식사를 했다는 것이고 그분 말씀이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 같다. 요즘 이재명 후보를 다르게 보고도 있지만 이 정도 진가가 있는 줄 잘 몰랐는데 정말로 요즘은 부산에서 정치할 마음 난다. 내 정치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활력이 굉장히 솟구쳤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광주에 가서는 또 이재명 후보가 어떤 얘기를 할지 광주의 민심을 또 어떻게 이렇게 아우러 갈지도 굉장히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그중에서 정책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짚는 흥미로운 지금 현상은 이재명 후보가 뭔가를 얘기를 하면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거의 실현될 것처럼 기대하는 효능감이 높아요. 네. 근데 가령 홍준표가 뭐 공약을 얘기하잖아. 아무도 관심 없어. 심지어 대구 사람들조차 홍준표가 이번에 뭘 한대 이러면 관심이 아예 없는 게 지가 뭐 대통령이 돼야 말이지. 되겠나 지가. 사형제 뭐 한대. 뭐 그게 되겠나 지가. 되고 나서 얘기해라. 그러니까 김문수가 됐든 홍준표가 됐든 무슨 공약을 얘기해도 이게 안 보이는 효과가 생겨버렸어요. 기대감이 없다는 거죠. 정치적 효능감이 매우 이제 감소된 상황인데 이재명 전 대표의 지금 이제 뭐라 할까 평론가님 향후에 좀 지역에 좀 더 이제 무게를 싣고 계속 지역 행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선거 전략이나 움직임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뭐 사실상의 이제 경선을 치르고는 있지만 본선 대비 행보인 거고요. 본선 대비. 예. 최근에 이제 존 캠리라고 CSIS 뭐 소장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거의 뭐 이거는 대통령급 행보라고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전략국제연구소 소장인데 그 정도로 이제 이 경선 과정에 이제 사실은 그렇게 잘 안 하는데 네. 그 정도 이제 한다는 거는 국민의힘의 상황하고 딱 대비를 해보면은 국민 유권자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뭔가 민주당은 어쨌든 뭐 상대 후보들도 마찬가지고 김경수 후보 뭐 김동연 후보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민주당은 뭔가 나라를 어떻게 해보자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네. 어쨌든 간에 옳든 그러든. 예. 네, 뭐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어디다 뭘 하자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뭔가 그게 개헌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뭔가 하자는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 뭐 얘기합니까? 어제도 뭐 얘기합니까? 윤석열한테 그렇게 해서 되냐? 넌 배신자다. 그리고 뭐 머리 얘기하고 뭐 나는 바퀴벌레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하고 아주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뭐 정책 얘기를 조금 하긴 하는데 해도 네. 그 실현 가능성 있냐 이 얘기로 다시 도돌이표처럼 돌아오고 최대 쟁점은 윤석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예요 결국은. 그리고 여론조사 해가지고 뭐 보면은 그나마 이제 가능성이 있는 그림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이 사람들은 한덕수가 그래도 권한대행이고 하니까는 뭐 좀 이렇게 정책 집행력이 있고 하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해갖고 좀 현실성 있는 뭐 이런 그림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네. 여론조사 해보면은 이재명 대표하고 상대를 한덕수를 갖다 놓나 김문수를 놓나 홍준표를 놓나 똑같거든요. 차이가 없다. 네, 확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면은 유권자들이 볼 때는 그게 한덕수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똑같이 그냥 이 재집권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 별로 이게 신통치가 않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게 다 드러나는 것이어서 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행보가 앞으로의 민주당이 정권을 다시 잡으면은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있는 어떤 예고편을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산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부산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은 마지막까지 방심할 수 없고 불안한 그런 측면도 사실은 있는 거죠. 예.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까 지난 총선 말씀하셨는데 그 분위기 좋을 때도 국민의힘이 지킨 데 아닙니까? 그 PK 지역을 네네네. 그 새빨갛게 해가지고 지킨 데잖아요. 거기가. 그리고 그 이전만 하더라도 약간 그래도 부산이 찰랑찰랑 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낙동강 벨트 이래가지고 좀 지킨 데도 있고 했는데 네. 지난번에는 오히려 거꾸로 됐던 데가 이제 그 어쨌든 부산 바닥이었던 거고 네. 교육감 선거를 어쨌든 이기긴 했는데 또 그 보수 후보라는 사람들 분열이 됐죠. 예, 엉망이었지만 엉망으로 했어요 사실은. 그 목사님이라는 사람들 와가지고 뭐 그런 선거운동하고 네.
교육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교육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수 후보들 지지율 합치면은 아슬아슬했습니다. 사실 또. 박빙이었죠. 이 개판인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키는 이 상황에서조차도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에 안심할 수 없지만 또 이거를 한 번 더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번만큼 부산을 뒤집기가 또 좋은 환경도 없어요, 사실은. 예. 이전에 총선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뒤집어야 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이번에 뒤집어 가지고 그래도 교두보를 확보를 해야 이 정도 싹 뒤집었다라는 교두보를 확보를 해야 실질적인 승부는 지방선거 총선에서 보는 거거든요. 네. 대선에서야 한번 그래도 파랗게 해봤습니다. 요거를 보여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의석을 배출하고 실질적으로 지자체장을 배출하는 거는 지선과 총선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 교두보를 반드시 확보한다. 이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크게 한번 승부를 꼭 해봐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대선 때 뒤집히면 영향이 당연히 다음 지선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아, 그럼요. 자, 그래서 이제 확신을 갖고 자신감을 밀어주는 쪽으로 더 표의 쏠림 현상이 생길 거냐. 네. 과도한 자신감의 표출도 필요 없다. 오히려 조용하게 그냥 보이지 않도록 선거운동하자. 이건 좀 이제 다른 것 같은데 지난 총선에서 부산에서 보여줬던 선거운동 방식 이런 것들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교훈으로 삼아야 될 점이 많지 않습니까? 뭐 이것은 지금 뭐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웬만한 정치인들 좀 나서지 마라. 국민들이 알아서 축제 즐길 테니까 후보와 국민들이 따라서 움직이는데 괜히 중간에서 정치인들이 끼워서 이것저것 한마디 거둔다고 나서가지고 오히려 역효과 나는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민심의 흐름과 방향대로 그 민심과 흐름의 방향에 박수를 치고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심판합시다. 더 좋은 나라 만듭시다. 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저는 자연히 전파된다고 보고 이번에 부울경에서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부울경이 정말 지금까지 당하고 있었던 또는 자신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민주당 정부와 비교를 해봐라. 국힘 정부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한다면 상당히 선전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잠깐만요. 긴급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30일에 전격 사임할 것이 유력하다는 문화일보 속보 단독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덕수 대행이요 30일에 전격 사임할 것이 유력하다. 결국 대선 출마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5월 1일, 2일이라고 우리가 한 이제 일주일 전에 얘기를 해서 뭐 체코도 간다 그러는데 체코는 뭐 계약이 5월 9일로 돼 있어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덕수 출마 확정이라는 것은 그래도 지상파 종편보다는 우리가 제일 먼저 썼다라는 말을 제가 좀 드립니다. 이 부끄럽게 우리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전 대표님이 계속 예상해왔거든요. 맞아요. 네. 한덕수 절대 못 나가. 많은 평론가들이 얘기하는데 우리 전 대표님은 초지일관 나간다. 사실 가장 먼저 말씀을 하셨던 게 제 생각은 아니고 제가 취재하는 취재원 쪽에서 이렇게 나와서 자 출마할 때 국힘의 유력한 정치인 누구누구와 동행을 할 것이고 네. 3년 대통령만 하겠다라고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할 것이다. 그리고 체코 방문 이후에 하려고 했는데 체코 방문이 아마 늦어지는 것 같고 자 그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5일 전에 얘기했던 것이 맞아떨어진지 아닌지는 한 번 더 지켜보시는 걸로 하죠. 사실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탄핵 직후에 이완규를 지명했을 때 그때부터 말씀하셨어요. 이러다가 한덕수가 대통령 나온다고 하면 어쩔 거냐 이러길래 네. 저는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근데 그 뒤부터 한 2, 3일 뒤부터 한덕수 출마론이 솔솔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요 숨겨진 얘기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이게 30일에 그냥 물러나는 게 아니고 네. 물러나기 전날에 마지막 국무회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국무회의 때 이번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있죠. 네. 권한대행은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하고 30일에 사임한다. 그래. 거부권 이야. 아마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인데 그 국무회의에서 신상 발언이나 이런 거를 아마 네. 사전에 국무위원 간담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 네. 신상 발언이나 이런 거 하고 그래서 오늘 내가 마지막으로 국무회의를 해서 나라를 뭐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거부권 행사를 하고 그리고 더 이상 이거를 이렇게 민주당이 이렇게 나라를 유린하는 거를 내가 두고 볼 수가 없으니 네. 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출마를 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거라고 마지막 국무회의 하고 나서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잠시 며칠 동안 고민을 하고 고민 뭐 해야겠죠. 네. 마지막 고민을 하고 신변 정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 출마 선언을 저 시기에 하고 사임을 하고 그다음에 출마 선언을 하고 그 시기가 뭐냐면 국민의힘이
결선을 치르고 있는 시기일 겁니다. 그러게요. 네, 5월 3일 날 이제 후보 확정을 하니까. 네. 그러면 막판에 이제 한덕수가 출마 선언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때까지 가는 과정은 그럼 그 결선은 어떤 결선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국무회의에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네. 그러면 그 결선은 뭘 얘기하는 결선일 거냐? 결선에 진출한 사람들이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걸로 이제 메인 주제가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결선이 되는 거고 이런 국면으로 가서 이제 한덕수 띄우기가 이제 되는 이야. 그런 국면이 될 거고 아까 이제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이제 정강정책 연설한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윤희숙 원장의 연설 내용이 뭐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묘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연설을 한 건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어요 뭐 그런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끝에 네. 이상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뭐 다들 뭐 한 얘기지만 임기 단축 3년 개헌을 해야 된다. 요 차기 대통령은 그 얘기와 함께 이 새로운 차기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 당적을 버려야 된다. 네. 탈당을 해서 이 당원 1호 당원이 아닌 국민 1호의 그러한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당적이 없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 네. 얘기를 하면서 거국 내각을 꾸려야 된다. 그러한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된다. 새로운 예. 대통령이 될 사람은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보고 드는 생각은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음 주에 출마 선언을 한다는 얘기인가 이게? 그래서 이게 뭔가 입장들이 국민의힘하고 코드를 이렇게 맞춰가는 듯한 네. 그러한 모양새를 지금 만드는 건데 열심히 빌드업을 했네요. 네, 그러는 건데 결론은 근데 다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한덕수라는 분은 나오면 죽습니다. 우리 스픽스의 전계환 대표한테 죽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제 이제 시선 집중에 네. 한덕수 추대위인가요? 추대위의 예. 간사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김문수 후보가 되면 가장 단일화했을 때 한덕수 총리와 가장 시너지 효과가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는 살살 이제 한덕수 쪽에서 경선에 개입하려는 것들이 조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김문수랑 했을 때 자기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저런 식으로 말을 흘려가면서 여론을 좀 조성을 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사악한데. 사악하죠. 두 네. 번째는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사퇴하기 전에 제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퇴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혹시라도 알박기 인사를 할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찰의 국수본부장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지금 비어 있는데 내부 인사를 임명을 하면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 임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요거를 하고 어디까지 지금 인사를 하고 갈 것이냐, 요거를 좀 예의주시해야 근데 된다. 그 인사를 한다면은 한덕수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윤석열의 오더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 경계하는 거 있죠. 아니에요? 네. 실제 한덕수가 출마 경찰 어떻게 알겠습니까? 실제 출마하지 않습니까? 뭐 그 전에 당연히 그렇게 인사하는 거 막아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권한 행사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길도 그렇죠. 없으니까 욕하는 수밖에 없고요. 지금 저는 비판이라는 표현도 잘 안 쓰고 싶습니다. 그냥 쌍욕해야 돼요. 네. 아까 김계리처럼. 김계리가 김계리처럼. 쌍욕 잘하대요. 정말로 그런 심정인데 그들이 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한덕수가 실제 출마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김건희를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봐야 돼요. 저는 충분히 버리고도 남을 수도 있다. 물론 한 몸이 되어서 갈 수도 있겠지만 버리고도 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힘이 지금 하고 있는 또는 보수 진영에서 내세우고 있는 후보들의 경선 구도,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 국민을 설득하는 방식과 지금 민주당에서 경선을 치르는 것, 이재명 후보가 지금 던지는 메시지, 현실성에 대한 비교, 두 번째,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미래 설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한 개인의 역량 비교 이런 거 다 한번 해보시라고요. 국민들이 어떻게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국힘 후보를 찍을 수 있냐고. 그래서 이번에는 압도적 승리를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유권자가 에너지를 축적하면서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가서 투표를 하고 투표율 대한민국 지금 역대 1등, 득표율 대한민국 역대 1등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마음을 계속 다잡아서 남아있는 지금 39일, 그리고 사전선거라면 5월 29일, 5월 30일이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네. 39일이 아니고 36일 뭐 이 정도 남았을 거예요. 네. 이제 금방 다가올 지금 대선에 우리가 더 우리의 정신력과
정말 체력을 축적해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참 이 국민의힘 경선 나간 사람들 그 기탁금인가 용어 갑자기 헷갈리는데 돈을 3억씩 태우고 지금 경선 들어가 있는데 한독수 이렇게 날로 단일에 먹으면 뭐 호구돼서 돈 뜯기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참 기가 막힌 꼴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 이 오전 시간에 그래도 이제 10,000명 넘게 많은 분들이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그래도 도움 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광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광고 드리겠습니다. 최대 128만 원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알뜰포토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에 통신사만 변경하면은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성능은 뭐 사실 거기서 거기죠.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983억의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 한 번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세요. 전액 100% 현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서요. 타사보다 사은품 혜택이 적을 시에는 차익 150% 보상 제도도 실시하고 있으니까 확실한 혜택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께는요,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1670-2571 1670-2571을 통해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 지인 추천 시에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이어서 삼삼순백 소개해드립니다. 홍삼 가격에 삼삼을 드세요. 전설의 고려 삼삼의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 삼삼 추출액 순 100%, 이름도 산삼순백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삼선순백 1+1과 사은품 산산시대 30포 한 상자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순백과 동시에 맛 좋은 것을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농도를 자랑하는 삼산순백 한 박스 30병에는 7년근 사양삼산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꾸준한 품질 관리는 물론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도 크게 높였습니다. 온라인 구매 후기 16,000건,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는 가심비 최고의 제품입니다. 선물 받으신 부모님께서 드셔보시고 저희 쪽으로 직접 전화 주셔서 자랑도 하시고 다시 주문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만큼 그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산삼의 분양 지리산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방울 없이 비바람 이슬 맞으며 7년을 기다린 C종 산양 삼상을 사용한 삼산순백, 가정의 달 사랑하는 부모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삼산순백으로 검색하시거나 전화문의 1666-1080, 1666-1080으로 전화주세요. 자, 2025 대선 전략 정치본색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정계만 정치평론가, 김연아 시사평론가, 이준 변호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